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근로자들이 모아오는 각종 증빙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체험에서 서류 검토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보게 될 국세청 간소화 증빙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그 외에 근로자들이 가져오는 법정 영수증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번에 연중 입사자예요. 그래서 정근무지의 소득,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 내역을 가져와서 현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정산하고 싶은 경우에 정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지는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합산 정산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어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만 봐도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1년의 가장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이다. 그럼 내가 교회에, 절에, 아니면 병원에, 아니면 뭐 애들 학원에 직접 다니면서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들의 증빙들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했어야 돼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국세청이 전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이제 자료 제공 의무자들에게 이 자료를 우리한테 일괄로 엑셀로 제공해라 이런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학원, 또 기부금 단체, 병원들은 1년 동안 이제 고객한테 받은 돈, 지출 내역들을 모아서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서식에 맞게 정보를 업로드를 시켜요. 그러면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서 내가 내 공인인증서로 간소화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을 때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그것들을 출력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연말정산이 많이 간단해졌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간소화 사이트에서 나온 내 지출 내역이다, 내 서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모두 공제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딸이 있는데 딸의 공인인증서로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니 딸의 대학원 등록금이 교육비 납입 영수증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출력해서 회사에서 딸에게 낸 그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 신청을 가능할까요?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근로자는 내가 이 국세청 증빙이니까 믿을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은 자료 제출 의무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은 걸 그냥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개개인들이 소득공제 요건, 세액공제 요건들은 따져서 사실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로자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실무 체험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공제 신청을 했는지, 요건이 만족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피드백을 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는 자료라고 해서 다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이 yes1.go.kr에 한 번씩 접속을 해보셔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사용 내역은 아직 2014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내년 한 1월 15일, 1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마 2013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 증빙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청 증빙은 크게 기본 내역 보기와 상세 내역 보기로 나눠지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내가 출력을 하려고 하면 딱 팝업창에 뜹니다. 기본 내역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상세 내역을 출력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은 그냥 기본 내역을 출력해서 가져오세요. 근데 상세 내역은 언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옆에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7월부터 이제 회사를 새로 입사해서 내가 비로소 7월이 지난 이후에 근로소득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근로제공기간 이전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즉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 소득은 7월부터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1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X 표시되어 있는 거 사실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 뭐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은 다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내가 7월에 입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받아서 7월 이후의 금액만 제대로 입력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연중 입사자 혹은 연중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받아서 일별 혹은 월별 내역을 확인해서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표 보시면 이게 책에도 있고 조견표에도 있는데 오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 X표라고 되어 있을 텐데 O로 고쳐주세요. 기본 내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 간소화 증빙인데요. 이게 밑에 보시면 국세청 NTS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국세청 간소화에서 뽑은 1년 동안의 나의 지출 내역,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입니다. 보시면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계약자 김길동, 김길동이 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은 계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가 보통 피보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요즘에 종합보험 같은 경우가 많아서 주 피보험자뿐 아니라 그 아래 또 어떤 특약사항을 걸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종피보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는 보험들이 있는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국세청 이 서류가 좀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자 김길동에 대한 보험 서류가 지금 주피보험자 홍부인, 김철수, 김둘리, 김영희까지 이렇게 4명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 종류에서는 일반 보장성 보험인지 장애인 보장성 보험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샘플이어서 국세청 개발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신한생명, 뭐 동부화재 이런 식으로 상호가 기재가 되겠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라고 해서 지금 보면 2건의 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 거예요. 이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일반 보장성 보험 홍부인, 김철수, 김둘리, 김영희를 위해서 납부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36만원 정도가 있고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 69만원을 지출했어요. 각각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까지, 장애인 보장성 보험 100만원까지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서류 검토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계약자가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지만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에 한 명이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김길동은 아마 이게 본인이에요. 근데 홍부인, 김철수, 김둘리, 김영희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피보험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 이 공제금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럴 때만 이제 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것은 4가지 요건, 관계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1인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가 있잖아요. 기본공제. 그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첫 번째 페이지에 기본공제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까지 만족을 하면 최대 각각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다음은 의료비 내역서예요. 의료비는 이제 환자가 누구인지가 나오고요. 그 사람이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나오는데 종류는 보통 일반 의료비 아니면 안경 구입비, 뭐 보청기 등 의료 뭐 기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경 아니면 그냥 일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해 주시면 돼요. 안경은 따로 개별적인 한도를 받기 때문에 안경은 보통 시스템에서 안경 구입비다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나머지와 안경으로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국세청 자료에서도 안경과 일반 의료비의 합계로 구별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학생으로 해서 어떤 학교에 어떤 교육비인지 나오고요. 지금 샘플이어서 대학교 교육비는 1,200원이 나오는데 교육비,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도 교육비 일종인데 이거는 본인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교복비가 이제 개인당 50만원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따로. 이 부분도 아까 안경 따로 입력하듯이 교복도 따로 입력하게 될 거예요. 신용카드는 이게 올해 조금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데 연중에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조금 개정된 부분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올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보면 2014년 증빙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 사용액이 표시되는 칸이 있죠. 그러고 나서 2014년도 사용 내역이 밑에 나오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이 작년에 사용한 부분의 50%, 그러니까 작년 사용액의 50% 하면 그것도 6개월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올해 하반기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 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까지 더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되려면 작년도에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보다 적어야 돼요. 즉 올해 내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그러니까 총액이에요. 더 많이 사용했으면 올해 하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 등, 그러니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체크카드 등에 대해서 10%까지 공제를 더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신용카드 증빙을 보시면 2013년도의 사용액도 볼 수 있고 또 이 올해 사용액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직접 계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는 신용카드 증빙서류에서 작년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사용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은 크게 서류로 봤을 때는 신용카드 서류, 현금영수증 서류, 직불카드 서류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고요. 각각마다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한 서류에서 세 가지 또 사용 금액으로 나눠집니다. 네, 신용카드는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네, 직불카드고요. 현금영수증이에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 이게 바로 내가 차입을 해서 그 돈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산 경우에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공제가.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택은 따로 자세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주택은 단순히 이런 이자 상환액 증명서만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바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주택 경우는 내가 이 차입금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이냐 아니면 집을 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게 맞느냐 또는 이 국민주택 규모가 맞느냐 취득 때 이제 기준 시가가 3억 혹은 4억 원 올해부터 4억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게 올해 연말정산을 한다 해서 무조건 4억 원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취득 시점에 기준 시가가 얼마냐 했으면 내가 2011년에 집을 사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어요. 2011년에 차입을 했으면 그때 당시 요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집의 취득 시점, 차입 시점에 이 주택의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도 필요하고 등기부등본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고 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증명서만 딱 가지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제가 올바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제출해주세요. 추가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게 될 거예요. 주택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증명서가 있다는 거. 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내가 연말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소유자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또 세대원도 가능하긴 한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0%까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건데요. 이게 집 소유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집 소유자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전세를 들어와서 사는데 이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내가 그 이자를 상환하고 있어요. 내가 채무자죠.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생겨서 작년에는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집주인이고 내가 전세를 주는데 차입자가 주인님 이거 지금 제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빌리겠습니다 하면 어떤 주인이 그런 세입자를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실효성이 없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증빙 서류는 있다는 거. 목돈 안 되는 전세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집주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 청약 저축 내지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죠. 이것도 이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개인연금 저축. 여러분 개인연금 저축하고 연금저축은 조금 다른데 개인연금 저축은 2001년까지 이제 가입한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에 40%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은 그냥 내가 납입한 금액, 여기 보시면 순납입 금액이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DC형 내지는 IRP 계좌에 내가 납입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 증빙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은 다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 우산 공제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여러분 기부금 명세서를 나중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은 국세청 증빙이어도 사업자 등록번호 단체명 기부금 유형, 기부금 유형 굉장히 중요하죠. 한도 계산할 때도 그렇고 몇 번 기부금인지 코드로 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올바로 들어갔는지 올바른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한 게 맞는지 나중에 검증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정보를 다 시스템에 근로자들이 이제 신청할 때 입력해야 된다는 점. 국세청 증빙의 기부금 영수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 부분도 이건 올해 새로 생긴 건데요. 이것도 일종의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기본 내역을 봤고요. 그럼 여러분 상세 내역도 한번 볼게요. 상세 내역은 그냥 아까 보장성 보험료 그냥 기본 내역도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서 월별 내역을 볼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7월에 입사했다고 했으면 7월 이후에 지출액을 이 부분만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란 말씀이세요. 이거 의료비는 특별히 일별 내역이 나와요. 일반의 일별, 안경구입비의 일별 이렇게 나오죠.
또 교육비도 월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직업훈련비 예, 다 월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 부분도 월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일별 혹은 월별로 표기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세청 증빙을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세청 증빙 외의 증빙을 확인할게요. 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는 다 웬만하면 국민연금 혹은 직영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4대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부담, 근로자가 절반 부담을 해서 내고 있어요. 근로자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회사가 원천 징수해서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이미 그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1년 동안 얼마 납부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해서 따로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가 갖고 있는 기초 데이터를 통해서 공제 내역이 이미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인데요.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아까 뭐 이자 상환 증명서 등을 이제 제출하고 그 외에도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또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지, 또 주택의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 모양을 제가 금방 보여드릴 텐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라 그래서 갑구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내용,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가 이하인지,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근로자야겠죠. 주택의 소유자와 채권자가 같은 사람인지, 또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한 게 맞는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을 사고 나서 3개월 이내에는 내가 이 채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로 보는 거지. 나중에 집을 담보로 그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집을 살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게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집 산 날하고 사자마자 이제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데 그 이후에 추가 차입한 부분이 있어요. 생활자금 등의 대출을 위해서 추가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이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근로자가 이렇게 웃깁니다. 내가 이때까지 계속 이거 받았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꼭 등기부등본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혹시 추가 대출 여부가 확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택자금 이 공제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등기부등본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택가격 확인, 예전에는 지금 3억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뭐 주택 가격 요건이 예전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11년에 받은 채무라고 봤을 때, 받은 차입이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법을 적용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억, 이번에 4억으로 바뀐 거는 2014년 이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4억이라는 요건을 적용해 주는 거지, 그 이전에 받은 대출은 여전히 3억은 요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조견표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에 이렇게 지금 일자별로 만약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을 받았을 때 요건 검토하는 내역이 표로 나와 있는데 언제 차입했는지를 보셔서 그때 당시에 요건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가격 확인은 주택가격 확인서를 떼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손쉽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 주소를 입력하면 그 가격, 그 기준시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제 서류 검토하실 때 많이 이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증빙 및 이자 상환 증명서 아까 봤었죠? 예, 그 자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장에서 계좌 이체한 내역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보시면 이게 이제 등기부 등본의 모양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크게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제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쪽 59.92제곱미터 되어 있죠.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그리고 갑구 보시면 지금 소유자 이재진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받았는데 2003년에 집을 샀어요. 여러분 여기 그 등기부등본 보실 때는 접수일자가 중요해요. 이게 실제 등기를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진이라는 사람이 2003년 1월 15일에 집을 샀는데 동일하게 이재진이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추가 차입을 받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세무자 이재진이 받은 이 집을 샀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등기부등본은. 이게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까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제 주택의 가격이고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예. 이자 납입 확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은 서류가 좀 많아요. 관리를 해주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서에서 이게 먼저 나와버렸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증빙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라고 해서 연말이 지나면 1월에 되면 집으로 신용카드사에서 조그만 우편물이 와요. 그래서 소득공제 신청용 해가지고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렇게 됩니다 라고 와요. 근데 그게 보시면 법정 증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서류를 제출하셔도 돼요. 근데 국세청 증빙을 냈으면 이런 걸 또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중복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 세이브 건가? 현금 영수증 이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 금액도 인정을 해줍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국세청 증빙에서도 확인하셨고요. 이런 일반 납입 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세청 증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연금 납입 확인서라 그래서 직접 은행에서 떼올 수도 있는데 이 연금 납입 확인서는 이제 부록 217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 증빙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15번 과세 제외 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공제 신청 확인 대상 납입액으로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료도 국세청 증빙 외에도 보험료도 이렇게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증빙서류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의료비 계산서 등을 가지고 오셔서 할 수도 있고 기억해줘야 될 게 이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거를 구입할 때는 뭐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증빙 서류를 이렇게 받아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의료비는 국세청 증빙 외에 많이들 이제 병원에서 가지고 오세요. 그걸 해석할 때도 조금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근로자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교육비 같은 경우도 교육비 납입 영수증 또는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이 부분도 부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학원에서 직접 떼오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가능합니다.
보통 그 미취학 아동이 뭐 태권도 학원이나 미술 학원 이런 거 다니는 경우에 좀 영세한 학원들은 이게 자료 제출 의무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직접 영수증으로 가지고 와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예,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 증빙 외에 기부금 영수증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정치자금 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정치자금 영수증이고요. 이거는 이제 교회 영수증인데 종교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정식 기부금 단체인지를 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고유번호증이라든지 뭐 소속증명서 등을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종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속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보통은 교회나 절에서 다 이 부분을 첨부를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장치로서 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서류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자료에서 출력된 부분, 요즘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다 국세청에 자료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이 주무관청 등록 서류를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발급해오는 영수증에는 종교기관이 예전에 좀 허위 영수증 발급 사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유번호증 등을 반드시 첨부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정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겠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록 261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근무지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오면 현근무지 입장에서는 이걸 합산정산해서 현근무지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현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종전근무지 입장에서는 일단 그쪽에서는 주현근무지죠. 그래서 내가 주식회사 AT라는 곳에서 이게 좀 옛날 자료긴 한데 1월부터 2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급여 300, 상여 120만원 해서 420만원 받았는데 납부한 결정세액은 0이에요. 근데 내가 4대 보험 납부 내역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결정세액이 0이냐면 사실 소득이 420만원이면 굉장히 작죠. 420만원이면 420만원이 영수증 2페이지에서 총급여를 구성하거든요. 그럼 총급여가 420만원이다. 그러면 법정 소득공제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본인공제 150만원만 해도 사실 이 사람은 거의 과표가 0이에요. 과세표준이 0이어서 결정세액이 0일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근무지 영수증을 가져왔을 때 이 급여 내역을 현근무지에 와서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세금 낸 게 없어요. 그럼 사실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는 0인 거죠. 그리고 혹시 4대 보험료 납부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워낙 소득이 적기 때문에 1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 보시면 국민연금 16만 5천원, 건강보험료 11만원, 고용보험료 16,000원 정도를 납부한 게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근무지는 우리 회사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값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종전근무지 영수증을 볼 때는 딱 세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급여 명세, 그리고 여러분 비과세, 과세 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 명세도 값을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입력하시고 비과세 코드까지 똑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내가 최종 납부한 세액이에요. 이게 현근무지 입장에서는 종전근무지에 이미 납부한 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가져와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그냥 기본적인 서류의 틀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김용인이라는 근로자의 서류 검토 예제 풀이를 하면서 서류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사용한 내용을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고서 및 영수증에는 어떻게 확인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